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지금 G20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 G20 회의가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세계의 지도자들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큰 나라 20나라가 모인 거니까 이건 뭐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신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정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국 정상들 중에서 누가 과연 진정한 글로벌 리더인지 불분명해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앞으로 누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패권을 쥐게 될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세 사람이 차세대 글로벌 리더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인물이 글로벌 리더가 될 경우의 예상 시나리오 함께 그려보고요. 또 어떤 시장의 판도 변화가 생길지 연구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급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세계 중앙은행급인데 거기가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달라지는데 이제 이게 미국하고 견주는 데가 한동안은 소련이었었고 그래서 소련의 거긴 뭐였죠? 대통령이었나? 대통령이죠. 소련의 대통령하고 얘네는 대통령이라고 안 했을 텐데. 서기장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서기장이었죠. 소련의 뭐 브레즈네프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서로 만나서 한마디 얘기하면 막 뉴스가 터지고. 이 러시아는 요즘 좀 밀린 것 같고요.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계의 대통령은 맞는데 본인이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건가요? 자기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요즘 하는 거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올 때부터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고 나왔고요. 모든 걸 이제 보호무역주의랄지 내지는 뭐 국경에 장벽을 세운달지 이런 어떤 인종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모든 정책이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된 거죠. 저희들이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트럼프의 상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고요. 상황을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인구 구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전체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은 백인의 저학력 계층인 거죠. 그 인구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인구 가운데서 72%가 백인이고 그 인구 가운데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인구를 계산해 보면은 전체 인구의 52%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트럼프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의 자질이 맞지 않는다고 아무리 비난을 해도 국민의 52%가 나를 지지해 준다면은 되는 거죠.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일관되게 심지어는 그걸 더 과장해서까지 이렇게 이제 밀고 가서 대통령이 된 거고요. 이제 대통령이 된 이상은 지금 이미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지만은 자기의 관심은 내년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하원에서 계속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과 하원을 잃게 되면은 허수아비 대통령이 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고 2020년에 있는 재선에서 다시 재선을 하겠다라는 게 벌써부터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재선을 하지 못하는 단임에 그치는 대통령은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대통령 아직 당선되지 않은 것보다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수치감을 좀 느끼기 때문에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재선되는데 당선이 되면은 정책이 올인을 하고 있고요.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했죠. 예, 클린턴한테 졌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시 재선에 당선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를 싫어하는 애들을 정책을 잘하고 다시 젠틀하게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줘서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 그럼 여전히 자기를 찍었던 그 52%의 사람들이 다시 자기를 찍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더더욱 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트럼프는 세계의 대통령이 분명하지만은 네.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스스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단정을 내린다면 세계의 대통령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두한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어렵다고 보는데 네. 중첩되지 않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더십은 두 가지죠. 정말 진정 따르는 거,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 네. 지금의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향이 높고요.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렇죠. 워낙 막강하니까. 네.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아닙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잘 나가면 모를까. 네. 지금 스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삐걱삐걱 거릴수록 따를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는 네. 리더십의 부재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럼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이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미국의 그 고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블루 칼라 워커들 그 사람들의 대통령을 하려 그러면 다른 나라의 대통령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다른 나라 대통령 하기 힘들고 뭐 마찬가지인데 김문일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얘기를 좀 다 들어봐야 돼. 예. 저는 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머리가 좋은 비즈니스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또 러시아 스캔들로 인기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좀 많이 못 배운 백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제조업체에 취직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딴 나라에서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또 이런 G20회나 그런 데서 분명 그 일본이나 유럽 정도 그렇고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올해 초에도 자기는 그 달러 강세가 불편하다. 달러의 네. 강세는 단지 듣기 좋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 당시에는 왜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본이나 유럽 정을 압박하면서 유로하고 엔화를 강세로 만들면서 미국 달러 약세로 미국 수출을 살리면서 제조업까지 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 거죠. 제조업 그래서 살리려고 그런 거죠.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딱 계산된 그런 발언이더라고요. 아주 계산된. 예, 그래 노련한 비즈니스맨이 그렇죠.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련한 비즈니스맨이다. 대통령은 아니네. 비즈니스맨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 대통령 뭐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세계 각국의 수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 각국의 수반이 다 한 군데 모여 있잖아요. 함부르크에 모여 있죠. 네. 거기 지금 사드 문제 어떻게 해결돼요? 해결나요? 진행되는 게 지금 우린 아무래도 북한 문제하고 사드 문제가 우리한테 제일 관심사일 거고 거기에서도 북한 문제는 관심사일 텐데 어떻게 가나요 이거?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하고 사드 문제가 우리한테 어떻게 풀릴 거냐? 북한 문제는 풀릴 방법이 별로 안 보여요. 사실 보면 북한은 그냥 계속 나는 나대로 뭐 핵무기 실험한다, 대포 쏜다. 아니 미국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이 안 날 것 같아요. 그거를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그렇다고 압박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고 같이 압박하기로 했고 사드 문제는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예. 아까 한번 얘기를 사실 하긴 했지만 예, 사드는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사드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버는 게 음.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드를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요번에 해결이 나긴 힘든 거죠. 예, 시간을 벌어서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도 비율을 맞추고 있고 중국도 비율을 맞추고 있다라는 스스로 한국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미국과 중국이 가지기 전까지는 네. 사드는 이렇게 단칼에 이렇게 무배듯이 없던 일이 되기는 지금 어려운 뭐,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트럼프는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딱 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이분에 대해서는 트럼프하고 아까 뭐 모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옛날에 소련이었다 그러면 요즘은 경제 규모로 놓고 보면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가 갑자기 2배로 세지면서 일본의 GDP 규모가 미국의 한 70%까지 육박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이 한 70%가죠.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인데 근데 일본은 뭐 미국 편이니까 그때 뭐 일본 수상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여기 시진핑 주석이죠. 시진핑 주석은 근데 이제 미국하고 딱 대립각을 세우고 가는 데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분이 또 그 중화주의를 계속 내세우는 분이잖아요. 지금 중국의 그 세계의 한가운데로서의 그 리더십 얘기하는 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나요? 예, 시진핑은 본래 이제 집단 지도 체제에서 네. 지금 초기 5년 동안에 단일 지도 체제로 만든 그 케이스죠. 굉장히 시진핑이 과연 주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까지도 있는 그런 있었죠. 상황에서 주석으로 올라서서 네. 소위 말해서 가장 어렵다라는 군사까지 이렇게 군사 주석까지 겸임을 해서 그는 이전 두 사람의 주석이 누리지 못했던 네. 그런 어떤 권력 기반을 확충을 했고요. 그에 관련해서 시진핑이 어떻게 그런 권력 기반을 확충을 했는가에 대한 이런 그 배경에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읽어보면은 시진핑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얼굴에서 보여지듯이 굉장히 자기의 의중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인자한 모습이지만은 그 뒤면에는 모든 걸 뜻대로 이렇게 다 이뤄나가고자 하고 이인자를 용납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용납 안 하죠. 예, 완전히 우뚝 혼자 1인 체제로 설 수 있는 체제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시진핑이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네. 시진핑 쪽에서 생각해 보면 글로벌 리더가 되기는 어렵겠죠. 중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GDP를 따라가거나 넘어서는 모습.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냐 경제적인 쪽에서 본다면은 왜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고 있는가는 미국이 세계의 물건을 사주기 때문이거든요. 네. 세계의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 수요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의 경기가 왔다 갔다 해지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정책이 중요하고 미국의 방향이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도 세계의 물건을 팔고 있는 나라이지 네. 자기가 물건을 사주는 나라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정치나 이런 외교 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더 중국의 내수 경기가 커져서 세계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 움직임이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 가기 전에는 지금 중국이 세계의 리더가 된다 경제적인 입장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임에 분명하지만은 네. 1인자가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이 예를 들어서 트윗을 한다고 하면 그 트윗 할 때마다 예를 들면 금융시장이 반응하고 이런 모습은 안 나오겠네요.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이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아니 그 미국 대통령이 하시니까 외환시장은 그냥 바로바로 뛰던데. 그렇죠. 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인포메이션을 즉각 전달한다는 개념에서는 매일매일 이벤트, 새로운 이벤트들이 나니까 금융시장은 샥인 거고 변동성인 거고 그래서 효과가 클 것 같고요. 네. 다만 시진핑은 글로벌리 리더가 되고 싶지만 결국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잡고 있는 게 국한되기 때문에 지역 맹주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재밌는 게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인도가 조금 킵니다.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정상들을 쭉 만났는데요. 네. 메이 총리부터 시작해서 네. 성적표를 주자면 모디가 A+입니다. 왜? 윈윈을 잘했습니다. 그래요? 중국한테 지금 인도가
제가 볼 때는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네, 네. 국경선에서. 요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항상 키플레이어가 필요한데 미국과 중국, G2 사이에 인도가 어떻게 노선을 변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의 평가가 조금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가 원래 그 제3세계 리더였었거든요. 거기도 뭐 보통 나라는 아니죠. 김문일 연구원 우리 시진핑 그 주석에 대해서 코멘트 달. 예, 우선 그 시진핑 주석은 좀 세계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되기 힘든 게요. 네. 중국이 항상 주장하는 게 중화제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경제도 아직 뭐 미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항상 그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주석이 된 이유도 네.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이 예전부터 최고고 예전에도 막 중국은 변방 오랑캐라고 막 다 뭐 동이나 막 그렇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그거를 쉽게 그러니까 그 민중의 지지를 위해서는 깨기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사실 이번에 그 트럼프가 세계의 리더가 되기 힘들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똑같은 이유인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중국밖에 없고, 첫째. 그다음에 둘째는 그런 나라는 세계 리더십을 잡지 못하죠.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얻어 맞았는데 아프죠. 사드 들어온다 그러면 안 아프겠어요. 한 대 맞았는데.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해법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하지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원래 상책, 중책, 뭐 하책 이런 거 다 따지는 나라인데 왜 이런 해법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리더가 되긴 좀 쉽지 않다, 이 사람은. 중국은. 물론 중국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이. 자, 오늘의 마지막 인물. 사실은 전 그 메르켈 독일 총리인가요? 대통령은 따로 있죠. 독일. 예.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사실은 제일 좋게 보거든요. 지금 글로벌 리더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독일이 이게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만큼 큰 나라가 아니어서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독일이 전쟁 패전 후에 아마 거기도 평화 헌법일 거예요. 일본처럼. 예. 그죠? 예. 거기 군대를 못 갔죠, 독일도. 자위대 같은 개념. 파병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위대 같은 개념일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 비행기 엔진 만드는 회사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전쟁 끝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 자체를 없앴나? 하여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비행기 만드는 회사는 독일 쪽은 못 들어온 것 같긴 네, 다 없애버렸죠, 전쟁 끝나고. 원래 그 저기 메르세데스 벤츠가 비행기 엔진 만들던 회사예요. 그게 자동차보다 그게 더 셌어요. 지금도 아마 만들긴 만들 텐데 엔진. 메르켈 총리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최소한 EU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글쎄요, 이미 그 메르켈은 지금 EU 쪽에서도 좀 논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브렉시트가 생겼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를 결국은 포용해서 갔어야 했는데 표현 못했죠. 예, 그게 EU 체제가 유지가 돼야지 그 다음 이제 EU를 다 합치면은 이제 미국과 필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EU의 맹주가 된다면은 미국하고 이제 1대1로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한다면 세계의 상극 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메르켈이 대륙 지역의 지금 맹주로 다시 판단을 한 것이 돌아간 것이지 영국을 커버하지 영국이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메르켈은 존경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은 네. 글로벌 리더는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단 유럽의 리더도 아직은 이제는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예. 저는 이제 결론은 같은데 네.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메르켈은 되고 영국의 메이는 안 됐죠. 네. 메르켈은 순리대로 가는 사람이고요. 네. 메이는 안 되면 당겨서 총선을 법을 바꿔서 조금 인위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네. 메르켈이 훨씬 안정감이 있고요. 다만 지금 유럽의 지도자가 되려면 새로 부상하는 마크롱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마크롱 얘기 좀 그러저러 하고 싶긴 했어요. 네. 어디까지 인정하냐에 따라서 네. 메르켈이 롱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윤에서 될지 아니면 예전처럼 인정을 하다가 각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불협화음이 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네. 저는 뭐 전자를 좀 보고 있고요. 같이 가는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윤의 공통적인 리더는 가능할 것 같지만 글로벌 리더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하다. 뭐 글로벌 리더는 독일 자체가 워낙 말하자면 시총이 워낙 작아서 독일이. 그리고 너무 유럽의 일본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처럼 이렇게 세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유로존 남유럽 국가들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인 거죠, 독일이. 네. 그래서 리더가 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유럽의 지도력을 사실은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거를 독일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데스방크나 아니면 독일이 그 유럽의 부흥에 조금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벌어들여오는 것만큼 써야죠. 제가 서브프라임 사태 유럽 재정 위기 날 때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남유럽 국가 경상 적자만큼 독일이 경상 흑자 나더라고요. 자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독일이 내놨어야 되는데 독일이 내놓지 않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유럽에서 지도력이 좀 약해지는 것 같긴 한데 유럽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래도 지금 재선은 이제 4선이죠. 될 것 같다고 그런 다음에 좀 안 될 것처럼 한참 그랬었는데. 예, 최근에 뭐 브렉시트 우려도 완화되면서 이제 네. 거의 될 거라고 보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거의 90% 이상. 된다. 예, 예. 트럼프가 도와줬죠. 그렇죠. 예. 네. 트럼프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메르켈은 트럼프하고는 뭐 친하다 이런 얘기인지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트럼프한테 구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수를 거부당하는 사태를 맞았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도자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국내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한 지도자를 야, 우리 독일을 이렇게 깔봤어?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독일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라고 얘기하는 데인데 지금 그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독일 분위기 민심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죠. G7 정상회담 이후에 끝났겠죠. 서로 간에. 그 독일이 이제 그 메르켈이 당선이 되면 독일이 유럽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걸 잘 못했거든 사실은. 너무 좀 그 독일 이익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쪽 그 분데스방크의 바이트만 총재나 네. 내지는 그 재무장관으로 있는 독일 재무장관 이쪽이 사실은 메르켈의 어떤 단독 그 총리지만은 단독 그 지배 체제보다는 좀 표현은 이상이긴 하지만 독일도 집단 지도 체제에 조금 강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워낙 메르켈 외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워낙 그 거물들이 많이 있는 많죠. 상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금 독일이 그리고 민족성 자체가 게르만족은 항상 아끼고 규범을 지키고 이 새로운 제품 기술력을 높이고 이거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네.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배짱이 안 부족하면 좋아하더라고요. 빌리고 배짱이 이런 안 것은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게르만족의 속성, 라틴족의 속성은 게르만족 입장에서는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민족적으로 민족성 측면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같은 게르만족에 대해서도 왜 지키지 않냐, 재정 적자랄지 이런 쪽을 지키지 않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메르켈이 4선이 된다 그래서 그 노선을 바꾼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죠. 그러면은 22 총재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 드라기 총재요. 말은 잘한다며요. 이분 그 앞으로 어쨌든
ECB의 그 금리 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여전히 그럼 독일 눈치를 보고 금리를 한번 추가 인하하려 그러면 그 독일 투표권 없을 때 잽싸게 내리고 이런 걸 여전히 해야 되겠네요, 그럼?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렇긴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독일 눈치를 볼 거고요. 그냥 누가 총재가 되든. 마리오 드라기 이전에 트리시에 총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파였죠. 굉장히 강력한 매파였고요. 전통적으로 유로존은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겪었기 때문에 인플레에 민감하죠. 그리고 버블도 사전에 조절을 해서 잡을 수 있다라는 통화정책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번 유로존 재정위기 때 들어와서 했던 정책들이 크게 보면 좀 예외적인 기관이고요. 다음번에 이제 어떤 그 ECB 총재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바이투만이 독일이 원하는 대로 들어온다면은 종래의 그런 긴축 우선의 매파적인 ECB의 어떤 정책 기조가 트리시에 시절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뭐 금융시장은 지금 가는 대로 그냥 계속 똑같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독일은 뭐 메르켈이 사선이 되더라도 혹시 마크롱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분 있으세요? 김도현 의원은 한마디 해볼까? 마크롱은 프랑스의 리더이자 지금 유럽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신이 아니에요. 나이 40도 안 되고. 프랑스가 선진 유로라는 그룹에 들어가 있지만 무색할 정도로 경기가 쇠퇴해 있고 구조조정이 실패했는데 마크롱 체제 이후에 강력한 구조조정 이후 독일과 견질 수 있는 프랑스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물론 독일이 안정적인 유럽을 끌고 가겠지만 성장 추진력, 동력은 프랑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